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현재는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최장 7박 8일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첫 안건은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입니다. 검은 옷차림으로 본회의장에선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주면 반환하고 또 주면 반환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돌려줬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후보를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큰 점수차로 앞서 있던 김경 후보가 공천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자녀를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던 강 의원은 처신이 미숙했다고 인정하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고요. 현재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친정인 민주당은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조심스레 가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또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한 사법 3법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첫 안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이 상법 개정안 처리는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YTN에 3차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한 데에는 국민의힘이 민생 주가 부양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투표법과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아동수당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맞서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3개 권역 행정통합 가운데 전남, 광주만 법사위를 통과했죠?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어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3개 행정통합특별법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불똥은 앞서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던 법안, 대구 경북 통합법까지 튀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주민투표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원 정수 비대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 반대가 없는 전남 광주 통합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추 위원장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전남 광주 통합법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나머지 법안들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애초부터 전남 광주 통합법만 통과시키려는 의도였고 나머지 통합법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략적 계산에 눈이 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99일 남았는데 각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오늘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경기지사 후보자 면접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권칠승, 한준호, 추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사직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면담하며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천 기양을 출마를 두고 송영길 전 대표와의 교통정리에 대해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필리버스터 외에도 국민의힘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함을 알리는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지역 통합법에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의는 크게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법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다 보니 시간이 없었다며 필리버스터 전국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된 통일교 측 첫 선물도 알선 수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중형이 선고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의 경우 김건희 씨가 이를 추가금을 제공하고 다른 제품과 교환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행위가 헌법이 기본 원리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해 결과적으로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은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 청탁 선물을 특검에 이미 제출한 사정이 있지만 이로 인해 김건희 씨의 범행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또한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과 발표 현장 보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코스피 5,900선, 코스닥 1,1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예, 우원식 국회의장의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263표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이 164표, 164표, 반대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곧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 1억 원 공천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고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법원에 나가 있는 안동준 기자 연결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오늘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안동준 기자, 전 씨의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재판부는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3차례의 금품 모두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가 통일교가 처음으로 건넨 샤넬 가방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전 씨 재판부는 첫 샤넬 가방도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고자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걸로 봤는데요. 명시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김 씨는 이미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회 통념상 8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이 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전 씨가 지방선거에서 경북도 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의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알선 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전 씨는 김건희 씨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장시간 항소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어제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보자는 의견이 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항소 기한이 모레까지인 만큼 특검 역시 조만간 항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대법원이 내일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엽니다. 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법원장 회의에선 아무래도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죠? 네, 내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각급 법원장들은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여권이 오늘 국회 본회의부터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시도할 방침인 만큼 내일 회의는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임시회의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수기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수기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선 사법개혁 법안이 헌법 개정 사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 12일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쳐 농사를 안 짓는 경우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를 겨눴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우선 꼬집었습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심하게는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20-30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관리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서 돼버렸다며 관계부처를 질타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지법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에게 줬는데요. 현실에선 매각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대통령은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들 갖고 있는 거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전수조사해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과 비거주 투자용 주택,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건 자유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2달 정도 뒤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건설 여부를 공론화한 것처럼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 논의해보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촉법 소년 기준을 최소한 1살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스피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해서 5,969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0.1% 오른 5,853으로 출발을 해서 한때 5,800선 아래로 밀렸지만 기관의 2조 3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2.1% 오른 5,969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6% 오른
100만 5천 원, 삼성전자는 3.6% 오른 20만 원을 마감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0.7% 오른 1159로 개장해서 장 초반 하락했지만 1.1% 오른 1165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17살 딸이 숨지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다쳤습니다. 이들 가족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화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이 확보한 화재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8층 세대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진화를 시도하고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다급히 빠져나가는 장면도 보입니다. 주민들은 당시에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막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그 후에 보니까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많이 났고 펑펑 터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7살 딸이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와 둘째 딸은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가족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윗집에 사는 50대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다친 것으로 파악됐고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거실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1979년에 준공된 은마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2년부터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눈구름이 이동하면서 충청권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전북과 영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내린 많은 눈으로 퇴근길 교통불편 등이 예상되자 행정안전부는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전부터 내렸던 눈은 점점 약해졌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도로에는 눈이 쌓일 정도는 아니지만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눈이 그친 지역부터 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북과 영남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누적 적설량은 충북 보은 8.4cm, 청주 3.5cm, 대전 7.7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오전 11시 10분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적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도로 결빙으로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컸는데요. 이번에 눈으로 상황이 호전될까요? 네, 그동안 겨울 가뭄으로 곳곳이 말 그대로 바짝 메말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한 날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충청권의 경우 오늘 최대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고 비가 내리는 경우도 5에서 1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내리는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로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많은 눈이 예보된 지역에선 무거운 눈에 축사나 비닐하우스, 시설물 붕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날 때는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때는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6.3) 지방선거 준비가 한창인 오늘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통과됐습니다. 앞서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던 강선우 의원, 오늘 신상 발언에서도 1억 원의 정치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 반환하고 또 반환했지만 구청장이 목표였던 김경시 의원이 집요하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 164명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곧이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발언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오늘의 정치훈 박영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263명의 의원 가운데 164명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당의 의원에 대해서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리고 본인이 개별 의원들에게 이제 친전 보내고 억울함을 또 뭐 전화나 이렇게 개별 만남을 통해서 하소연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면에서 본인은 무죄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으니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는 쪽으로. 근데 만일에 이것도 위험한 거죠. 만일에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오늘 부결 사태가 벌어졌으면 모든 비난을 또 민주당이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원내 지도부가 점검을 해보니 오늘 이 정도의 결과로 가결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그 당론 투표라고 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 개별 자유 투표를 통해서 이런 의사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자 한 것 같습니다. 예. 주면 반환하고 5번 정도 반환을 해서 3억 원 넘게 돌려줬다. 이런 내가 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신상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인사가 공간이 이제 검증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자신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그때 김병기 위원장 시절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이제 온 국민들이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화기에 녹취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체포동의안 신상 발언에서 한 저 발언의 진정성을 어느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거대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선 집권당으로서 또 제19 감사기 방탄국회했다는 그 비난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 그래도 이제 164표로 가결시킨 부분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87명의 이제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행사한 그런 이제 민주당 내에 많은 인사들이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뭐 오늘 심상 발언한 저 내용을 법정에서도 이제 계속 주장할 건데 예. 법원에서 이제 결론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뭐 넘긴 이 사항을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건 이제 법원의 몫이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란 방패는 사라지게 된 거고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저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 이렇게 가결이 되면 그 법원에서도 일정하게 그 영향을 미친다고들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강선우 의원이 똑같은 오늘은 정치적인 주장이었어요. 정치적인 주장이고 본인 개인의 신상 발언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는데 법정에 가면 보통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 신분은 명확하고요.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도망할 염려가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될 그 수 증거 있다는 인멸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 동시에 보는데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가도 될 건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검찰과 수사기관의 요구가 더 타당한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정치적 주장과 개인적인 하소연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내가 구속 수사를 면해야 되는 이유 이걸 이제 분명히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고요.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 면접이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맹탕으로 끝난 의원총회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항의 표현 형식으로 강동혁 대표가 앉는 자리 뒤에 우리가 앉자. 지난 금요일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반응도 의원님들은 좀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예 그 발언들 못하게 좀 주제가 다르다고 원내지도부가 다 막으시네요.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은 전 없다고 봐요. 우리 당 지지층에서 75% 정도가 전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집해서 투표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펴더라고요. 전륜이니 전련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전쟁 중에 장소를 바꿀 수 없다. 끝없이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기고만장하게 네,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삥 둘러싸고 앉았어요. 그래서 뒤통수가 뜨겁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박정원 의원의 말을 들으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일부러 그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청장 맨 앞좌석에 하면 바로 그 뒤에 그냥 배현진 의원이 앉고 그 옆에 또 이제 뭐 안상훈 의원하고 우재준 의원 이렇게 그다음 앉았더라고요. 뒤로 이제 박정훈 의원 뭐 쭉 이렇게 쭉 앉았는데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인사 의원들이죠. 뭐 저건 분명히 이제 뭐 박정훈 의원이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밝혔지만은 사전에 논의하고 저렇게 실행한 것이다. 그건 이제 항의의 표시였다. 이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사정이 이제 갈 길은 먼데 참 첩첩산중의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참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3 지방선거가 불과 별일도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통령 취임 1년 이후에 치르는 뭐 선거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절대 뭐 대통령 친정집이 유리한 선거라고 다들 뭐 역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야권이 이렇게 전체 이제 진영을 뭐 이렇게 단일 대우로 이렇게 공고하게 지금 현재 진영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정과 또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그런 독단 남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들이 견제 심리가 발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야당은 그동안 많은 정치적 뭐 공세 공격도 취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당내 갈등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소하기보다는 이 양상이 계속 커져가니까 쉽게 말하면 6.3 지방선거에 그냥 체제 진용이 지금 서질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연일 뭐 이제 자신 실질적으로 빨간불 들어왔다. 당신들 어떡할래? 뭐 이러고 있으니 참 너무 다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하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시간보다는 자꾸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좀 참 비정치적인 그 현실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암담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절윤 선언을 하지 않고 또 한동훈 대표는 쳐내고 왜 그러느냐 궁금했던 사람들이 어제 이 박정원 의원의 말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당원 75%가 절윤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만큼 이 강성 당원들을 데리고 투표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거예요. 박정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 황당한 논리를 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야말로 기적의 논리죠.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투표율이 높으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투표율 낮기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일은 투표하지 마세요 캠페인 해야 되겠네요. 투표를 하지 말아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 이른바 그 윤 어게인 세력들의 이 표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려면 국민 여러분 투표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렇게 하는 게 선거운동이에요? 투표해달라고 선거운동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저 무슨 이상한 회개한 논리냔 말이에요.
그야말로 기적의 논리지. 그러니까 원래 배현진 의원이 앉는 자리가 여야 불문 네. 그 비서실장이 앉는 자리예요. 아, 당대표 뒤에는 보통 비서실장이 앉는데 그럼요? 그 자리를 지금 배현진 의원이 앉았다. 떡 차지하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눈 따갑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처지인 거예요. 당대표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으면 원래 축구에서는 탈압박 실력을 잘 보여주는 게 축구 선수인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의 노선은 네. 탈압박이 아니고 그냥 옥새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옥새 정치. 내부의 일부의 목소리에 그 강경한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네. 그냥 국민의힘 전체를 이렇게 수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냥 정치의 ABC로 보고 또 제1야당이 자기 역할을 잘해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든 관세 협상의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와 비판과 견제를 해주면 정부가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적으로는 불안하고 불행하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그저 감사하고요. 예. 지방선거 승리를 저렇게 헌납하려고 투표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저 고마울 뿐이죠. 네, 어제 저렇게 뒤에서 배현진 의원의 눈총이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는 연일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잃고 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당에서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고 5번째 도전하고 계시고 민주당은 대구 경북을 빼고 우리는 다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구 경북 빼고 다 지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그런 선언에 우리가 호응해 주는 듯한 태도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 지도부 노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곱게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경선을 붙여서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이대로 가면 대구 경북 빼고 다 진다 이런 위기감을 호소했더니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 4번씩이나 하신 분이 이렇게 자꾸 진다는 소리만 하면 우리가 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지금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의 갈록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4번씩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번 당의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서 지방선거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진정한 리더십을 좀 우리 당은 희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작년 연말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지금 유력 주자인 앞에 박용진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후보들보다는 자기가 그래도 앞선 현직 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 기득권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작년 연말 올 연초부터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한 위기감에 이제 본인이 이제 발등에 급한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일정 부분 중도 무당층으로부터 소구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좀 건강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나름 자기가 이제 파이팅해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 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은 현직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과 또 도전자의 입장이 이걸 당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한 100일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지금 극한 대립과 반목 분열의 시간을 갖다가 이 통합의 시간으로 극적 대타협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도 하나의 공당의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건지 저는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 타임 스케줄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데 박정하 의원 말을 빌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 공천 주기 싫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 외에 지금 눈에 띄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한간에 뭐 나경원 의원은 여러 차례 지금 서울 시민들에게 선택을 못 받고 당내에서 선택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신선도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뭐 신동욱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대요. 뭐가 됐든 민주당으로서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될 젊은이들, 20대, 네. 20살 젊은이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서울시장이었어요. 그 양반. 오세훈 시장이. 네, 2006년부터 서울시장이었으니까 태어날 때는 서울시장인데 정신 차려보니까 첫 투표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장이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시에 대해서 많이 꿰뚫고 있고 네. 실책도 많죠. 그리고 저 민주당으로서는 비판해야 될 포인트도 많아요. 네. 그러나 또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 구석구석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올 뭐 데이터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도 방어 논리도 아주 착실하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공략하려면 쉽지 않아서 사실 좀 고민스러웠는데 네. 선수를 교체해준다. 메시와 손흥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아예 그냥 뺀다. 그리고 그냥 저기 이번에 새로 스카우트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을 그라운드에 내보낸다. 아유 진짜 고맙죠. 저쪽 감독 누구냐? 우리 감독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겹으로 고맙죠. 근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1야당 대표가 그래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그 비판에 난도 세우고 논쟁도 해야죠. 근데 그 수준이 좀 좋아야지. 저는 이제 그 수준이 좀 안 맞아서 제 비판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 당의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싸워요. 아 이것도 웃긴 거죠. 이렇게 이러다가 집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만든 당 대표로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경선 준비 잘하고 네. 본선거 준비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분이 말이야 서울시장을 이렇게 당에서 4번이나 해놓고는 네. 이렇게 당을 욕하고 패배를 이렇게 읊고 이렇게 하면 되냐 하고 자기 당 서울시장 후보 될 사람하고 싸운다. 네. 역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유권자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한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입장에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와 손흥민에 비유된 오세훈 시장도 박용진 의원님한테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에서 민주당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송영길, 김남준, 대통령 측근들 간의 경쟁이 예고된 이 지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K-국정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둘 중 한 명만 참석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뒤통수만 보고 가시면 좀 섭하잖아요. 잠깐 일어나서 뒤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앞줄. 얼굴 보시면 다 알만한 분들이에요. 네, 여기서 손을 적극적으로 흔드는 저 한 사람, 바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아서 이 인천 계양을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지만 아들 졸업식과 겹쳤다고 합니다. 딱 셋이더라고 똑같이 날짜가. 아이고, 근데 아드님. 제가 정치를 한다고 우리 아들 예. 초중고 대학 졸업식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번에 못 가면 아빠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계양구 병망동 영남 아파트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 영길이와 남영신의 아파트다. 제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김남준 대변인하고 혹시 관련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재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이라는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계양이었던 거죠. 송영길 대통령과 교통정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제 출마의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연히 당의 결정에 따라야겠죠.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아들 로스쿨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김남준 전 대변인과의 공식 만남은 불발이 됐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 지역구기도 하지만 이 99일이나 남은 지방선거에 벌써 이렇게 핫스팟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인천 시민들은 거기는 송영길 전 대표 지역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 그러니까 참모고 예. 이 참모를 갖다가 배지를 달게 해서 이제 친정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뜻이 대통령의 뜻이 반드시 묻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이든 어디든 이번 6.3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배지를 달고 당내에 입성이 되면은 정청래 당대표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 뭐 국정 설명회 거기에 뭐 김민석 총리가 일국의 재상이 그래도 할 일 없이 그 사회자가 할 일을 갖다가 아무리 지금 현재 박찬대 인천시장 잠재적으로 저분을 뭐 또 지지를 하고 또 김남준 또 계양 지역구에 또 저렇게 또 네.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걸 간접적으로 또 피력하기 그러니까 원래는 위한 내빈 소개를 잘 안 하는데 그럼 김민석 그걸 총리가 김남준 대변인을 띄워주고 싶었다. 어느 나라 지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총리가 나서 가지고 내빈들 소개하는 그런 장면 본 적 있어요? 전 순수해 사회자의 몫이죠. 그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현재 트럼프 그 관세 전쟁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저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총리는 저 일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정치인 대표가 더 깊게 받들면은 김남준 전 대변인을 인천 계양을 거기에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일 이제 박찬대 지금 현재 전 원내대표가 인천시장 후보로 결정되면은 그거는 이제 저기 연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은 이제 다음에 당권 주자로 서는 거고 김민석 K 뭐 국정 설명에 더 열심히 앞으로 하고 다니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평론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김 전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따끔하게 혼을 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한 평론가가 유튜브에서 한 말인데 지금 교통정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정리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당 지도부가 만일에 여기서 그냥 발 빼고 경선으로 간다 이러는 건 저희가 볼 때는 뭐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을 측근으로 이렇게 보좌 있었던 사람이고 이게 뭔가 본인도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뭐 경선으로 가고 이러는 건 적절치 않다. 아무리 그래도 당이 결정해야 한다. 그렇죠. 저 네. 송영길 대표가 그 지역에 어쨌든 맹주인데요. 네. 경선으로 하는 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정리해야 될 것은요. 거예요. 어떤 정당이든 공천이 공정지 못하면 당의 분란의 핵심적인 씨앗이 그걸로 이루어지거든요. 대통령이 측근 뭐 인사라고 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게 이제 당을 위해서 헌신 희생한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일정 부분 자기 지역 찾겠다는데 대통령 측근 인사 전략 공천을 내리 꽂아버리면은 그게 이제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좀 해주길 또 바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요즘 뭐 1인 1표제부터 이제 조국 혁신당 당대표 통합 문제 이런 걸 무리하게 시도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당청 관계 좀 다시 재정립하는 관계로 대통령의 의중을 더 받들 공산이 훨씬 알겠습니다. 큰 그런 그림이 대통령의 나옵니다. 지역구를 송영길과 김남준 두 인사 가운데 누가 이어받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 소통비서관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탈당했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복귀 후 현지 누나, 훈식이 형이 포함된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한 지 2개월 만입니다. 임명해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지도부 그리고 늘 함께해주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두 번의 큰 고비를 겪으면서 반성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서 정말 위축된 생활을 보내게 하는 것은 좀 본인에게 좀 가혹한 일이겠다 싶어서
네, 민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래서 원조 친명계잖아요, 김남국 전 비서관이. 그래서 정청래 지도부가 친명계를 끌어안게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명청 갈등 논란 속에 이런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당의 대변인이면 당대표와 지도부의 의중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동시에 당대표하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늘 움직이거든요. 저도 뭐 2년 넘게 민주당 대변인을 하면서 여러 대표를 모셔봤지만 늘 그 대표의 입노릇을 해야 되고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역할이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모시고 친명계 의원이었었죠. 네. 7인의 소속의 의원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정청래 지도부에서 대변인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읽히죠. 네. 예, 그리고 아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젊은 사람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어서야 되겠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뭐 인간적인 배려라기보다는 정치적 배려가 더 컸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그리고 김남국 대변인이 의정 활동을 할 때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 청와대에서 역할을 할 때에도 어쨌든 소통 관련이었거든요. 네. 당원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들과 소통 적극적으로 하는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뭐 당과 대통령실, 청와대와의 소통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면서 당 대변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재보선 출마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바라보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뭐 급한 게 너무 나아갔다. 몇 달 뒤잖아요. 네. 이제 3개월 뒤인데 어쩌면 그것과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했을 수 있는데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아, 재보선이 아닌 이번 당 대변인을 그렇습니다. 선택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연자들이 줄줄이 손절했던 이른바 3.1절 전환길 콘서트, 경기 고향 킨텍스가 대관 승인을 취소하면서 개최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도지사가 나서가 전환길 콘서트 못하게 해라 해가지고요. 일산 킨텍스가 취소됐습니다. 외압이 많습니다. 참 이 김어준 콘서트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만 대한민국 이재명 치하의 현실이다. 그런데 전환길 씨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에게 공개적으로 출연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최 씨가 또 수수께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직후에 의롭지 못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근간이 무너진다라는 뜻의 불이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성어를 올린 데 이어 어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게재했습니다. 네, 킨텍스가 김동연 지사 요청에 따라서 전환길 씨가 주관하는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전환길 씨는 외압이다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일산 킨텍스의 경기도 지분이 33.3%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분을 가진 어떤 그런 이제 도지사로서 김동연 지사의 저 입장 한마디가 뭐 킨텍스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저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침 이제 저 콘서트를 하는데 대관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 참가자 신청이 이제 이렇게 오픈방을 이렇게 열면은 많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저 음악회에 이제 신청자들이 좀 미미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고심도 하고 있었을 건데 마침 김동연 지사가 뭐 울고 싶은 사람 딱이 때려주는 격으로 저는 저렇게 해서 저 문제는 저렇게 이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저 일산 킨텍스 그 홀 정치적으로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으로의 어떤 그 평가와 판단은 김동연 지사로서는 그런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적절치 못한 행동인 것만은 틀림없죠. 예매율이 안 그래도 낮았는데 김동연 지사가 킨텍스 대관 취소하라 명령해서 오히려 전환길 씨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을 걸세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근데 왜 자꾸 연예인 최시원 씨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배경을 아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최시원 씨가 올린 글의 내용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일 수 있어서요. 느닷없이 그 쉬운 한자 성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일 어려운 말도 골라다가
더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지. 네,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망한다. 이건 뭐 언제라도 쓸 수 있는 말인데 그렇죠. 이것을 지금 전한길 씨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들으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구석으로 몰린 거예요. 구석으로 몰렸고 사람들도 별로 그 말 기울이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 본인 말에 유일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장동혁 한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함께 이제 수렁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구미에서 모 가수의 콘서트가 취소된 적이 있어요. 이승환 씨. 예,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거든요.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텅텅 빈 좌석을 좀 보여주는 게 더 좋았겠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정치권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문제에 끼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나치 이렇게 신봉하고 그들을 따르는 신나치주의자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또 우리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사건을 놓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회 공동체 분열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열을 낳는 예.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엄격한 이런 자태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연은 공연이어야 되지만 예. 이 엄격한 자태에 대해서 저는 뭐 이번 정부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명확한 기준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텅텅 빈 좌석을 보여주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김동연 지사가 대관을 취소한 게 오히려 아쉽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두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 한 브라질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11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어린 시절 두 대통령의 포옹 장면으로 시작해서 오늘 공식 환영식에서 두 사람이 끌어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어린 두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룰라 대통령은 그런가 하면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우리 기업 총수들과 함께 이른바 K-소나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 브라질 정상회담 일정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2%대 상승세로 전환해서 5,969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 올라 20만 원대에 SK하이닉스는 5% 올라서 100만 원대에 첫 진입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장 초반엔 좀 불안했는데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뭔가요? 기관이 2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이 2조 2천억 원, 외국인이 1천억 원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홀로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코스피는 0.1% 오른 5,853으로 출발해 한때 5,8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1% 오른 5,9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설 연휴 이후 나흘 연속 상승이었고 5,969는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는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6% 오른 20만 원으로 마감해 사상 처음 20만 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5.6% 오른 100만 5천 원으로 장을 마쳐 사상 처음 100만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투톱과 코스피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0.7% 오른 1159로 개장해 장 초반 하락했지만 1.1% 오른 1165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47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7원까지 오른 뒤 1441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미 관세정책 혼돈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20시간 20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4시 10분 밀양시 삼랑진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오늘 낮 12시 30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43헥타르로 경남 함양 산불에 올해 들어 두 번째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진화에는 산불 진화 헬기 52대와 진화 장비 318대, 1,511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인근 마을 주민 156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남 밀양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기둥이 하늘 끝까지 솟구치며 밤에도 퍼져나간 탓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는데요. YTN 제보 영상으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산꼭대기 빽빽한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기세를 올립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마을을 온통 뒤덮은 탓에 세상이 누런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야를 넓혀보니 잿빛 연기는 새파란 하늘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서너 시간 만에 불이 붙은 길이, 즉 화선은 4km까지 늘었습니다. 오지 마라. 아까는 하나였다가. 바람 보니까 봐라.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가 날아들었지만 산불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을 뒤덮은 연기 사이로 폭발하듯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날아오는 헬기는 연기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적막한 마을엔 사이렌 소리만 요란하고 주민들은 안타까운 탄식만 쏟아냅니다. 밤이 되자 산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산을 집어삼킨 불길은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지며 캄캄한 밤을 불태웠습니다. 밤에도 기세를 잃지 않은 산불 탓에 주민들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남 함양에 이어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밀양은 지난 21일까지 비가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 전체가 바짝 메말라 거대한 연료 더미가 된 셈인데요. 오늘 눈비가 내리면서 불길은 잡혔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의 고비는 이제부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함양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밀양.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불이 크게 번질 만큼 밀양의 땅과 숲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밀양에는 단 한 차례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울 내내 건조특보가 발령되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모든 대지와 숲이 바싹 말라붙어 연료 더미와 같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오전부터 강수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불은 이틀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만큼의 굵은 눈발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월을 앞두고 대형 산불의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라고 경고합니다. 이제부터 대형 산불의 고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 중에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연료 내 수분이 빠르게 대기 중으로 증발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쉽고 빨리 확산합니다. 눈비가 내렸지만 산 깊숙한 곳까지 수분이 충분히 스며들기엔 부족합니다. 또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며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갈 전망입니다. 잠시 숨을 돌렸을 뿐 산불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충청과 강원, 전북, 연남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8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충청과 강원, 전북 곳곳에도 5cm 이상의 적설이 관측됐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경남 함양에도 4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전북 무주군 설천면 3공리 도로에서 눈길을 달리던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은 옆으로 넘어졌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정전 등 전력 수급에 지장은 없었지만 한국전력은 전신주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의 차남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압수수색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역삼동에 있는 빗썸 본사 사무실과 금융타워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김 의원은 재작년 말 빗썸과 두나무 측을 접촉해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 의원 차남이 빗썸에 취업하자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에 공격적인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로 빗썸의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해 김 의원이 실제로 차남 채용을 청탁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빗썸 임원들과 두나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이번 주 처음으로 소환되죠? 네, 김 의원은 모레인 오는 26일부터 연 이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첫 소환인데요.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포함해 13가지 의혹을 모두 따져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정치연금 수수부터 배우자 수사무마, 차남 특혜 편입, 쿠팡 인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내일은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수사본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약 2주 만입니다. 임 전 의원은 오랜 기간 통일교와 접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연결고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여전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신 입장인지. 아니, 혐의가 없는데 뭐 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없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할 뿐이고. 임 전 의원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내부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 역시 잘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얽혀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소환해 총선을 앞두고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은 총선 한 달 전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통일교 측이 천정궁으로 불러 돈을 건넸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수본은 최근 통일교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해 정치권에 자금을 건넨 경위를 추적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모습입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소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운 데다 피해도 중대하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5시쯤 경기 안양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절에 침입해서 돈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서울 중계동에 있는 한 절에 침입해 법당의 문을 부수고
복전함에 있는 돈 수십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결심한 걸로 조사됐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력과시를 목적으로 60억 원어치 위조 수표를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위조 수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또 위조 수표를 챙겨서 은행에서 입금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A씨의 전 연인을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위조 수표를 지갑에 넣어두고 부유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여러 여성에게 접근했는데 A씨와 결별한 여성이 지난해 7월 몰래 챙긴 위조 수표 5매를 은행에 가져가서 입금을 시도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을 재조정한 설치 법안을 다시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여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겁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시 마련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와 인력 체계 단일화로 요약됩니다. 지난달 입법 예고 당시 9대 범죄였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자와 선거, 대형 참사가 제외되면서 6대 범죄로 축소됐습니다. 이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 범죄로 한정됩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이원화했던 직급체계도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또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와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첫 입법 예고 이후 여권에서 비판과 함께 터져나온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원래 입법 예고안과는 좀 다른 사항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국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서 판단을 했고, 이와 함께 수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됐습니다.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 임용 요구 조문을 직무배제 요구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위헌 논란을 우려해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검사의 보안수사권 권한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방송인 전현무 씨가 흉기에 찔려 순직한 경찰관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 49 2화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49명이 특정인의 운명을 풀이해 대결하는 서바이벌 형식인데요. 한 무속인이 2004년 폭력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다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망 원인을 추리하던 중 흉기에 찔린다는 뜻의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진행자인 전현무 씨가 이 발언을 순화하기는커녕 그대로 언급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YTN 취재 결과 경찰청은 고 이재현 경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프로그램 방영분 방송 삭제 요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예능 운명전쟁 49는 이 전현무 씨의 발언 논란 전에도 이미 한 차례 물의를 빚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의 사인을 맞추는 내용이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건데요. 유족과 동료 소방관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순직하셨는지 맞추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엄청 이제 화나셨었죠. 화나고 그리고 많이 우셨어요. 다.
동의했던 취지랑 너무 벗어난 내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너무 크셨었고 방송 자체가 저희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삼촌의 희생이 이렇게 헛짓으로 소비되는 게 너무 싫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쨌건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좀 많이 울었고 저도 좀 감정이 복박쳐서 저희가 죽고 나서도 순직하고 나서도 저렇게 예능의 소재로 쓰인다면 누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운명전쟁 49 제작진의 입장문을 통해 프로그램상 무속인 출연자가 고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사를 보던 중 부적절한 언어와 묘사가 등장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순직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현재 유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고 사전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향후 제작 전반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무료 공연 예매가 어제 저녁 열렸습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10만 명이 몰리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감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저녁 8시 정각과 동시에 예매 버튼을 눌렀는데도 대기 순서는 3만 9천 번대입니다. 전체 대기 인원은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습니다. 30분 정도를 기다려 예매창을 열었지만 남은 자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 20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보려는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매가 빠르게 마감됐습니다. 예매 시작 직후 X엔 수고비를 받고 광화문 공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재판매 제한이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이트가 생기는 등 아미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화문 콘서트도 준비하고 아리랑 앨범 이제 곧 나오는 것도 준비하고 아미들이 기다리는데 힘들어할까 봐 이렇게 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이번 공연에는 티켓팅에 성공한 팬들뿐 아니라 현장 분위기를 느끼려는 팬들까지 2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돌아오는 BTS의 완전체 무대를 앞두고 팬들의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앞으로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면 표값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존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부과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과 동시에 꺼내든 15% 일률 관세가 발효되는 등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한 관세 징수를 현지 시간 24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관세 전쟁의 시작입니다. But we're immediately instituting the 10% provision, which we're allowed to do. And in the end, I think we'll take in more money than we've taken in before. Nothing changes. They'll be paying tariffs, and we will not be paying tariffs.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의 일률 관세가 기존의 상호 관세 중단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크고 심각한 무역 적자를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즉시 발동할 수 있지만 150일 후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로
기간도 세율도 상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관행을 입증해야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위법 판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01조는 우리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 등을 문제 삼으며 내밀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인 무역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강, 자동차 등의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232조 역시 해당 품목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를 확인할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랜 B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15% 일괄 관세 부과부터 무역법 122조가 규정하는 크고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볼 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공표에 필요한 절차를 150일 안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물류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덱스는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미국에 납부한 아이파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페덱스가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쿠팡과 통상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고 한국이 미국에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에 대해 아직 예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상호관세 카드를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압박의 고삐를 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칼끝을 겨눌 가능성이 큽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실행을 목적으로 하든 압박을 목적으로 하든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301조가 되니까. 특히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564억 달러, 81조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교역국 가운데 11번째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를 진행하는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규제나 농산물 검역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비관세 장벽 해소를 더욱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된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미국 정부가 301조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쿠팡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점도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쿠팡과 통상 문제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도록 해서 이 정보 유출하고 이 301조의 본질적인 어떤 불공정 거래하고는 단절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기존 무역 합의 틀 안에서 사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임시 대표가 미국 의회에 나와서 7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속 무역법 301조 조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쿠팡 해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r. Rogers, what are you going to explain tod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to Korean customers? 행정, 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회 조사관과 보좌관들이 참석해 쿠팡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로저스 대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식 청문회가 아닌 의견 청취 자리여서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은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어기면서 미국 기업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로저스 대표를 불렀습니다. 로저스 역시 한국 정부가 자신과 쿠팡을 차별하고 처벌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r. Rogers, what did the committee ask? What did you say today? Do you really think that Korea has discriminated?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온 만큼 오늘 회의는 쿠팡을 엄호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와 주주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USTR이 조사에 착수하고 불공정 무역이라고 결론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한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즉시 매길 수 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 정부 규제를 문제 삼고 나선 만큼 새 관세 체계 구축에 혈안인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군사력을 크게 늘린 채 대규모 이란 공격 가능성을 비친 데 이어 일부 대사관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군사 행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해 온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침략이라면서 최고 지도자가 지도부 암살 시도에 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레바논 베이루트의 안보 상황을 들어 대사관 비필수 인력과 가족에게 현지를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레바논은 그동안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표적이 되었고 이번에도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중동 내 미국 관련 시설을 보복 공격 목표물로 삼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수뇌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를 일축하고 결정권자는 바로 자신이라며 이란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매우 나쁜 날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과 전함, 전투기 수십 대 등 막강한 화력을 배치해 위협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Number one, the missiles. That's their best ability to project power. Number two, then, the protection of the Straits of Hormuz, their ability to mine the waterways and that the naval forces that can put at risk international shipping bringing and taking oil. 이란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대규모든 제한적이든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볼 거라며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자신을 포함해 최고 지도부 암살 시도 대비를 지시하는 등 응전 태세를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굴복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면 체제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차라리 군사 충돌을 불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بدون توجه به این تهدیدات متمرکز هست بر پیشبرد منافع و حقوق ملی مردم ایران. 미국과 이란이 26일 스위스에서 재개하는 핵 협상이 트럼프의 공격 여부 결정을 앞둔 마지막 접촉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중도 지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이 지역에 전투기를 집결시킨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미군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공군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 수를 크게 늘린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들어 요르단에 있는 무아팍 살티 공군 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투기의 수가 늘어났으며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분석으로는 현재 이 기지에 최소 전투기 66대가 있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전쟁을 일으킨 지 어느덧 4년이 됐습니다. 냉전 이후 국제 질서를 흔들고 현대전의 양상을 바꾼 전쟁으로 평가가 되는데 민간인과 군인 200만 명 가까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주요 도시를 러시아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를 위협하려 한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러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Мы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к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и денацификации Украины,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유럽에서 처음 벌어진 무력 침공이었습니다. 총동원령으로 맞선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Не допоможете. Якщо ви потужно не допоможете Україні, то завтра війна постукає в ваші двері. Слава Збройним силам України. 전쟁 초기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을 뚫지 못했습니다. Let Russians destroy our independence, destroy our cities, kill our citizens, kill our children, kill our elderly people. I made a decision to come back to Ukraine and fight. 3월부터 소강 국면을 맞던 전선은 4년을 맞는 지금까지 교착 상태입니다. 드론을 포함한 정밀 무기 체계가 전투기와 탱크의 전통적 조합을 대체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무기 지원과 제재로 힘을 보탰지만 협상 국면에서조차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워주지는 않았습니다. Well, Zelensky's going to have to get moving. Russia wants to make a deal, and Zelensky's going to have to get moving. Otherwise, he's going to miss a great opportunity. He has to move. 종전 협상은 영토 확정 문제 앞에 몇 달째 막혀 있습니다. 전쟁 4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 200만 명 가까이 다치거나 사망했고 1000만 명 넘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제 질서를 흔들고 현대전의 양상을 뒤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냉전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4년 동안 약 180만 명이 숨지거나 다친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초기 16살이던 소년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됐다가 팔다리를 모두 잃은 20살의 한 우크라이나 청년 병사는 고통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20살 루슬란 크니쉬 씨.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겨우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Я тоді не знав взагалі, що робити. І перші думки це були безпорадність. 무력감에 울던 소녀는 성인이 되자마자 총을 들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공포를 이겨냈고 정예 부대에서 박격 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Я пам'ятаю, вже лежим, мене в поле відкинуло. Я лежу, травка, бур'ян точніше. 부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Хто б що не казав, я не сильний. Я просто не можу дати собі слабину, бо хлопці і дівчата, які віддали своє життя, я не маю права зрадити їхню боротьбу. 비극 속에서도 루슬란 씨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족 치료를 받은 뒤 장교가 돼 다시 군에 기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손경식 회장이 경영계 대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2년 더 이끕니다.
경총은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과 회원사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처음 선임된 손 회장은 5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8년까지 경총을 이끌게 됐습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을 보료지 12가구가 매각됩니다. 롯데건설은 청담 3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료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보류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8가구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상층 펜트하우스 전용 172에서 218제곱미터 4가구로 입찰 마감은 다음 달 5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두산연강재단은 올해 모두 30억 원 규모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지난 23일 올해 첫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어 대학생 175명에게 14억 원의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은 대체로 흐리기만 한 반면 그 밖에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과 전북 일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 남부, 영남 일부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중구, 사정동에는 10.5cm, 전북 정읍에도 4.6cm의 눈이 쌓였는데요. 앞으로 강원 남부와 산간, 또 전북과 경남 일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영남 일부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오후에도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서부 지방은 맑겠지만 오전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늘 비나 눈이 내린 곳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청주 0도, 부산은 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7도에서 13도나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5도, 강릉 10도, 포항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